네, 소개받은 김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오시다가 왜 제 강의 때 오셔가지고 부담을 박사님들 세 분이 또 우리 SDG 사국의 전문가 세 분이 또 와 계시는데 제가 그 강의 한다는 게 사실은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창원 그 교수님의 그 SDG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발제를 할 건데 지적당할까봐 걱정스러우시네요. 좀 틀리는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살짝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실은 이은영 교수님 강의 때 제가 했어야 되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있는 것처럼 그 사회 영역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국문학과 전공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대 때 학생들은 공부 거의 안 했잖아요. 매일 개명하고 어떻게 졸업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띄어쓰기만 지적해요. 내용 잘 모르지만 단어도 잘 모르고 띄어쓰기는 확실하게. 근데 그걸 우리 사무국장님이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SDG 그동안 쭉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대한 그 SDG 전반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7개 목표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다 얘기를 첫 번부터 해서 다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는데 사회 영역에 관련된 게 1번부터 6번까지다. 이 6번의 그 물과 미생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 환경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지난번 우리 강의 때 장유정 센터장님이 그 얘기를 좀 잠깐 하셨던 것 같아요. 물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 물의 문제고요. 어떤 사회적 영역에서 물의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지에 대해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빈곤, 2번 식량 문제, 3번의 건강과 삶의 문제, 교육, 성평등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물, 이 6개의 얘기를 일단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오민혁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17개 목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구에게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14번에 만약에 이 육상생태계하고 육상생태계에 대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료 찾고 준비하고 하면은 멋진 교재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2번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갖고 했던 거는 제가 농사짓는 되는 것도 있지만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고 지표를 개발하고 할 때 그 환경부에서 2번 목표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을 많이 모았어요. 농민들도 직접 부르고, 직접 농사짓는 농민들도 부르고, 연구자도 부르고, 또 소비자들도 부르고, 그 과정에 이제 제가 직접 생산하는 생산자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2번 목표를 만드는데 작업반에 반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얘기 이런 것도 중심으로 제가 2번 목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농사 짓거나 먹거리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하고 연계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때부터인지 그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농업과 먹거리 문제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 2번을 연계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야 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저기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두 번째 목표 농업에 대한 그 강의의 내용들을 뒤에 좀 잠깐 또 얘기를 이어서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표는 빈곤의 문제잖아요. 저는 1번부터 6번의 목표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부터 일본 목표가 됐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또 사람이 살면서 빈곤이라는 문제가 가장 원초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존엄에 있어서 가난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가난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뭐가 고민이 될까? 그 다음에 먹거리의 문제예요. 가난에서 벗어난 순간 제일 내가 원했던 내용들은 마음껏 배불리 먹는 거. 그러니까 이제 농업의 문제 또는 먹거리의 문제가 2번의 과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3번의 문제는 바로 그래서 그렇게 배불렀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뭘 생각을 하죠? 좀 더 편안한 삶, 건강한 삶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니까 교육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여성 성평등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의 문제를 이렇게 연계시킨 거 아닌가 생각을 해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인간의 존엄에 가까이 있는 이 문제부터 1번의 목표, 2번의 목표, 3번의 목표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의 목표는 빈곤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처음 이거를 만들었던 2015년도에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1.25달러 하루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 그게 최소한의 전 세계 인류의 빈곤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해 9월달인가 10월달에 세계은행에서 야, 그 정도로는 안 돼. 1.9달러 정도는 돼야지만 전 세계의 빈곤의 문제는 그래도 정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세계은행이 1.9달러로 전 세계 빈곤선을 정리를 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 최소한 1.9달러는 벌도록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빈곤선이라는 것이 있고 국제적인 빈곤선인 거죠. 누구나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정도도 벌어요.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1.9달러, 2달러 따지면 한 3,000원? 하루에 3,000원 벌어서 사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빈곤선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OECD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거의 그 빈곤의 문제를 일문제하고 연결시키는데 하루에 일주에 21시간 정도를 일하는 수준의 내용을 그 우리나라는 국가의 빈곤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최소 그 시간당 그 임금 이거를 이렇게 곱해보면은 대충 이제 일주일에 얼마 벌어야 된다는 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의 빈곤선을 정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부 목표 1-1부터 1-2 이런 내용들은 한번 쭉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계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것, 또 한국이 정하고 있는 것은 좀 차이는 있어요. 우리나라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빈곤의 수준과 국가의 수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제의 빈곤선과 우리나라의 빈곤선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4번이 이렇게 어려움을 빈곤층이나 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당했을 때 이거를 다시 극복을 해내는 우리가 보통 회복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회복력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목표는 빈곤율을 어떻든 감소시키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2030년까지 사실은 최저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도록 하자는 게 목표예요.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9달러는 하루에 벌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목표를 갖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빈곤율을 어떻게 감소시키자. 그런데 특히 노인들의 빈곤 문제 이런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훨씬 더 불안한 상태에 있고 뭐 이런 문제들도 근로빈곤의 문제보다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주 21시간 정도 일을 해야지만 최소한의 빈곤선을 넘어설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그래서 노동의 문제하고 연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드는 문제,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뭐 이런 내용들이 중심으로 이제 일본의 내용 목표들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025년도 매년 그 통계청에서 지속가능 발전 이행 보고서를 제출을 하거든요. 매년. 그래서 2024년도의 상황을 쭉 점검을 하고 그 세부 목표 중에 대표적인 지표 하나는 매년 모니터를 해서 그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요. 근데 모든 세부 목표에 따른 지표를 다 이렇게 매년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두 가지를 하는데 매년 이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올해는 뭘 중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통계청에서 이런 거예요. 소금 가능한 소득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도에요. 18.5%에서 2021년도 14.8%까지 감소해서 빈곤율이 조금 낮아진 것 같은데 2023년도에 조금 더 올라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에 이제 수치하고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인 빈곤율은 39.8%나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해서 지금 있는 이 연령층들, 이 사람들의 빈곤율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는 39.8%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 국민연금이나 또 다른 이런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꽤 높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70.6%밖에, 정규직은 거의 대부분 다 이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그렇지 못한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든 국가의 통계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국가 정책을 어떻게 펼 건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현금 급여를 얼마나 우리나라 총 예산 중에 국가가 현금으로 얼마나 지원해 주는지 이번에 여러분들 21일부터 신청하실 거잖아요. 안 받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일부러 안 받겠다고 얘기하던데 아무튼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줄 텐데 이런 거 이런 현금성 직접 지원 이런 것들의 비율을 계속 높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의 이거는 정책으로 못 본 거거든요. 이 지표를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한 3%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 6.74%로 늘어났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이 현금 지급이 꽤 많이 늘었어요. 재난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는 것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목표는 이런 빈곤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번의 목표는 식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근데 식량과 이번의 목표는 식량 안보및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국가적 유엔에서는 기하 종식이 주된 키워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이 기하 종식에 대한 내용 플러스해서 여기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식량의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영양 상태의 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번의 목표는 키워드가 4개예요. 그래서 이 4개마다 각각의 목표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따가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목표 관련해서는 사실 2025년도에 정부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양 섭취 부족자의 비율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기아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아 인구를 하나도 없도록 만들자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아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77억 명 중에 8억 명이 기아 인구예요. 근데 이 숫자를 2030년까지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자는 게 기아 정식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아에 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국민 건강조사 하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나는 먹거리로부터 자주 부족함을 느껴요. 또는 나는 가끔 부족함을 느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 먹거리로부터 보장되고 있지 않은 미보장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전국으로 따지면 한 5.5%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서 얘기하는 기하인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기준에서 나는 자주 먹거리로부터 부족함을 느껴요. 또는 나는 자주 가끔 먹거리에 부족함을 느껴라고 얘기하는 인구가 한 5.5% 된다. 평택 같은 경우 어느 수준이냐면요. 이 모집단, 이 표본 숫자가 너무나 적긴 하지만 평택이 2019년도에 자주 먹거리가 부족해요. 가끔 먹거리 부족한 인구수가 무려 7.1%였어요. 그러면 평택의 인구 지금 유치만 따졌을 때 7%면요. 4만 2천 명이에요. 4만 2천 명이면은 비전 1도 인구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인구가 평택도 먹거리 미부장 인구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먹거리 미부장 인구로 쭉 통계를 내다가 이 먹거리 미부장 인구에 대한 그거를 갖고 수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SDG 내용에서는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로다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서 이게 이제 한 2020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영양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이 75% 수준을 미달하는 사람. 그것이 영양적으로.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거를 쭉 전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12 내지 18세 청년 애들에게 부족한 거예요. 영양 섭취가. 그러니까 얘들은 많이 먹고 골고루 먹어서 빨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한 것만큼 지금 영양 상태는 굉장히 섭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학교 후식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에 먹거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 대한 그 수익성, 농업의 수익은 보통 농업소득하면요.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이라고 얘기해요. 한 농가당 얼마를 버느냐. 보통 도시가구는 도시가구의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할 때 이제 농가소득은 얼마냐 하는데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플러스 농업외소득 플러스 이전소득 해갖고 세 가지를 합쳐갖고 농가소득을 내요. 그런데 이 농가소득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한 4,200만 원 정도 돼요. 한 가구당. 그런데 실제로 농업소득을 들여다보면은 농업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농가가 버는 것 중에 4천만 원 중에 1,000만 원 정도 수준만 실제로 농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에요. 그럼 나머지 3천만 원 어디서 얻냐? 우리 안 사람이 식당 가서 일해서 돈 벌어오는 것처럼 또 어떤 아저씨가 미군 부대 가서 일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농업외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애를 결혼시켰는데 애 결혼할 때 들어온 부조금 이런 걸로 이전소득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농가소득.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 이래서 이제 정부에서 농업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역 가축 품종수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유엔에서도 자꾸만 이제 먹거리의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옥자라고 영화 보신 적 있죠? 커다란 돼지. 근데 그 돼지를 실험실에서 왜 만들었죠? 인간이 돼지를 너무 많이 먹고 싶은데 돼지를 아무리 16개월 키워도 90kg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돼지를 그렇게 키우면 한 500kg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풍족하게 먹어. 그래서 연구실에서 그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전자 조작 또는 유전자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싶은 부위만 특별하게 키우는 이상한 동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우리가 개발하는 이런 것들 종자는 많이 있지만 원래 그 지역과 그 나라에 있었던 유전자적 특성을 갖고 있는 토종이라는 것, 재래종이라는 것, 이런 동식물들을 보관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게 유엔의 목표예요. 우리가 그 노아의 방주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동식물들 전 세계가 멸망할 때 한 쌍씩 태워가지고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이 왔을 때 다시 하듯이 그런 유전자를
보관하는 공간들이 전 세계에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걸 한 군데 좀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이런 유전자적 그 자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목표로다가 지금 잡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표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오늘 이 상품 아직도 모았던 뭘 드려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5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뭘 여쭤보고서 대답 잘하는 분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은 제 기준으로 멋지게 생긴 분을 드려야 되나, 뭐 고민이 많은데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하고서 갈게요. 농업에 관련된 퀴즈예요. 여러분 나이 때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마징가 제트라고 아시죠? 마징가 제트 노래도 아시죠? 합정씨 알죠?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자전거. 그 노래에 보면요, 마징가 제트의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10시 동안 아무도 안 하시면은 그것만 생각하시느냐고 수업 못 들으십니까? 10시부터 빨리 발표하고 가겠습니다. 노래 속에 있어요. 노래 속에.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도 마찬가지. 나타나면 모두 벌벌 것 떠내. 무쇠팔, 무쇠다리, 무게주먹. 그거는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또 노래 속에 있는데. 무쇠팔, 무쇠다리 그 앞에 뭐라 그랬죠? 기운세. 착하니까. 노래 한번 해보세요.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 인간, 로봇, 마징가 제 무슨 착하니 빠바밤 나타나는 모든 얼굴 여기에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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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랬어요? 아시죠? 나타나면 눈도 먼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얘기 다 해쳐놓고 해. 아깝네. 그죠? 나타나면은 벌벌벌 떠는데. 자, 이제 아무튼 못 맞출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목표가 질병, 건강, 웰빙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수준에 맞춰진 만성질환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저는 당뇨 24년차 환자거든요. 근데 국가가 너무 관리를 잘해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술을 많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사실 이 건강의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 이창 교수님 얘기에 들어보면은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의 문제는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건강의 문제가 개인이 김덕일 개인이 또 술 많이 먹고 밥 별로 먹고 매일 이상한 짓 하고 이래서 너는 건강이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성 교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그래서 건강의 문제는 사회에 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어린 아주 영아기부터 시작을 하고 어린아이 때 청소년 이 모든 과정 속에 다 이 건강의 문제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얼마나 건강의 문제를 잘 갖춰주는 것이냐. 국가가 스트레스 받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온 국민이 다 그냥 우울증 걸릴 뻔했잖아요. 얼마나 또 국가가 잘하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선수가 나와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을 받고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의 문제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1번 만성질환의 문제,
2번. 지난번에 오늘 안 오셨는데 그 신문 기자 하시는 그분이 그 마약의 문제라든지 약물 오남용의 문제를 한번 질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교통사고의 문제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감염병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계층의 건강 중에서는 모성의 건강하고 아동의 건강을 특히 우리나라는 중요한 세 가지 정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해 화학물질, 대기물, 토양 오염에 관련된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책자에 보면은 세부 지표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자료를 만들 그 시기에는 이 세부 지표를 정하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유해 화학물질이나 대기, 물, 토양 관련해서는 이렇게 초미세먼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의 세부 목표는 우리나라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의 문제,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3-8번에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유엔에서 적용되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끊임없이 인구는 늘어나잖아요. 2050년이 되면은 세계 인구는 100억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유엔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또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을 낮추는 문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2.1명 정도 수준으로 출생률을 낮춰야지만 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결과들, 자료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유엔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보시겠고 그 다음에 3-9번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1년 반 전부터 1년 반이 됐죠. 그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분명히 안 해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료 서비스의 질이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도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건강보험을 통해서 굉장히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나라가 거의 없대요. 근데 그것을 일정하게 가능하게 했던 게 지금 전공의들은 전공의가 받아야 되는 최소한의 자기 임금이나 이런 보장을 못 받으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다 이게요. 그 과정에서 어떻든 우리가 계속 이 의료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 거는 이게 상업화되는 순간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료 시기가 되는 순간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국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지? 그래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세부 목표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됐던 쭉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정신건강 증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 알코올의 소비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상당히 높대요. 근데 왜 자꾸만 저에게 술을 선물해 주십니까? 근데 진짜 술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 통과에서도 알코올 소비량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평택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전에 우리가 아름답고 평택 20일이라고 하고 그때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평택에 의제를 만들어서 그걸 실천해보자 이런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의제, 19개 의자를 만들었는데 그때 무슨 의제가 제출이 됐었냐면요. 술은 먹되 1차만 합시다 이런 의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3차 가니까 힘든 거예요. 1차에서만 딱 먹으면 괜찮은데 2차, 3차 가면 되게 문제가 심각해서 그게 의제였어요. 평택, 아름답고 평택 20일 실천협의회의 19개 의제 중에 하나가 2차는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실천 의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알코올의 문제는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겠다. 도로교통사고의 감소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랬다며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처음 물어봤다며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얘기할 때 어떻든 자살률이요.
OECD 평균 10.6명인데 우리나라는 22.7명이다라는 거. 2배 이상 높다라고 굉장히 높은 수치다. 그래서 이것들을 2025년도 우리 SG의 3번 목표에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는 뭐 보건의료 종사자 수는 좀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공중보건의 대응 역량은 어떻든 국가보건의 규정에 의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하고 있는 15개 항목 중에 무려 13개 항목이 거의 만점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상태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수준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아들이 성별 장애 상관없이 어떤 양질의 무상 초등 중등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이용계를 보장하는 초등 교육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런 불평등함이 없이 모든 이 계층과 이 연령층에게 그 모든 교육의 접근성을 평등하도록 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일부 이제 성인들에 대한 문해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목표 중에 이제 4-7번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 이것이 세부 목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인권, 성평등 또는 평화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의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평택도 이은경 교수님이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 뭐 이런 걸 우리가 구체적인 지표로다가 이렇게 제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만 7번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10번은 충분한 교사들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장점으로 올랐냐면요. 만 15세 청소년 비율을 OECD보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수준이 좀 높은 수준에 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유치원 이런 취업률도 꽤 높은 수준에 있다. 성인학습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좀 떨어졌는데 그것이 새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의 비율들이 또 여전히 한 17% 정도는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 그런데 여성은 20% 정도 수준의 문해력을 갖추지 못한 부분들이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성평등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과 소녀를 상대로 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 그런데 일부 우리가 이제 한 4년 전쯤에 이 선거 국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성들이 너무 또 자기 권리로 너무 많이 취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것이 일부 또 후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갈등 양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임금의 수준은 65%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 전 세계적 평균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전 세계 여성의 35%가 평생 동안 한 번 정도 이상의 성폭력 또는 성범죄의 피해자를 있다고 해요. 35%가. 이게 이제 전 세계 유엔의 통계거든요. 이런 것처럼 여전히 여성을 상대로 한 다양한 문제들과 차별들이 여전히 있다. 이거를 유엔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래서 이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해서 인신매매, 성착취폭력
부착지대의 폭력을 철폐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현재 특히 여기 얘기해 있는 것처럼 그 SNS를 통한 이런 성범죄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 이거를 국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 주부들의 문제죠.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여를 해야 될지 뭐 고민스럽죠. 안사람이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요. 지금 이제 직장생이지만 너무 농사 짓는 게 싫고 너무 힘들어 때려치고 농사 짓는 거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나는 짜증나고 힘든데. 그런데 왜 여성이랑 같이 나는 똑같이 밭에 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똑같이 들어왔는데 왜 자기는 오자마자 밥 해야 되고 빨래 해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나는 발 뻗고 텔레비 보고 앉아있지? 이게 이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동을 왜 사회적으로나 또는 물질적으로 보상이나 안 해주고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민들에 대한 내용 때문에 무보수 돌봄도 가사노동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이제 부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정치, 경제, 공적 생활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그 지위에 있는지, 특히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 보면은 제가 이번 6월 6일 날 현충일 행사를 그 아산, 보통 평택포라는 옛날 아산만이라고 했죠. 평택포에 그 타대 가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쭉 이제 분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평택 공무원들이 쭉 나와서 분양을 해요. 근데 도시장부터 국장님들이 쭉 나오는데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검은 양복 남자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는 지금 현재 여성 국장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여성 공무원의 숫자는 50%를 차지하는데 왜 여성 국장은 50%는커녕 0%일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점점 공직사회나 이런 데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낮은 부분이 어디냐면은 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이윤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곳, 이런 곳에서는 훨씬 더 그 비율이 낮다고 얘기해요. 정치인들도 굉장히 그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에 뭐 한 2% 수준밖에 안 되던 의원들이 비율이 지금 이제 한 20%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들의 자기 기분의 결정권을 갖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더군다나요, 농촌 같은 경우 가면 더 심해요. 아시죠? 농촌 같은 경우는 여성 이장의 비율, 통장님들은 여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비율로다가 여성 이장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다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농민들에 대한 이 처우나 조건들을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 많이 낮았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여성 농민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게 거의 없었어요. 조합 가입을, 노역 조합 가입을 한 가정에 한 사람만 할 때는 그냥 남자들이 다 가입해요. 그거 남자 명의로 다 해요. 여자는 쎄빠지게 일해도 내 명의에 통장 하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안사람이 그랬어요. 그 승기를 더 많이 났죠. 근데 로컬 부대 물건을 납품하면서부터 왜 당신 통장 안 갖고 와? 당신이 납품했는데 당신 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통장을 냅는 거예요. 결혼한 지 27년 만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제 직장생도 월급 따박과 들어오니까 뭐 기고만장했죠. 나이 돈 한 푼도 난 안 주고 자기 혼자 다 쓴다 이러고. 이래서 이제 여성에 관련된 내용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 제도나 이 공간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있다는 얘기를 좀 쭉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성 농민의 비율은 50%나 되는데 여성 농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비율은 2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제적 자기 권리도 없는 곳인 거죠.
농촌지역은 더 쉽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 특히 제3세 국가 같은 데 가면 더욱더 심한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여성 개업 비율이 1988년도에 2%였는데 그게 2024년도에 20%로 들어갔어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을 좋은 의미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구 여성 연구도 14.2%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23.2%가 30.8%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평택은 국장님들이 0%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드렸던 이런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하고 그 중에 이제 여성 피해자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남자보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6번째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 관리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왜 사회 문제지 하는 거는 일단은 먹는 물의 문제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돗물을 먹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쭉 살았지만 우리 동네에 수돗물이 들어온 지가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다 우물물, 그냥 지하수를 먹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비율이 여기서 보면은 수돗물, 농촌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있잖아요. 2018년도에 77%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3%의 지역은 수돗물을 못 먹었던 거죠. 그냥 지하수물을 먹었던 거죠. 근데 지금도 이 수준이 한 96% 정도 수준, 그러니까 4% 정도 되는 지역은 못 먹어요. 우리 평택에도 99.7% 정도예요. 0.3%의 사람들은 수돗물 공급 안 돼야지. 그게 어디냐면 현덕면이라든지 또 진지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아직도 수돗물이 안 가요. 근데 일부 그 동네 앞에까지 가는데 노인분들이 돈을 70만 원, 80만 원 내면서 계량기 달고 우리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돈을 내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물을 먹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물의 문제. 식수를 정말 건강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물의 문제는 하수구의 문제예요. 근데 이 하수 문제는 사실은 건강하고 굉장히 넓게 있잖아요. 이게 모든 병균의 서식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비되어 있지만 특히 더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얘기했던 뜨문뜨문 떨어져 있는 마을들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아름답고 푸른 이 농촌 지역 같지만 가보면은 소똥 냄새 나고 막 그냥 하수물 그냥 옆에 그냥 흘러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시보다 훨씬 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오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여기 있는 것처럼 농어촌에서 하수도의 보급률은 2017년도에는 70% 수준이었어요. 그거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희 동네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그래도 국제도시인데 국제도시 바로 옆에 미국 무대 울타리 옆에 있거든요. 동네가 캘리포니아주예요. 아시죠? 특히 험프리 부대는 USA 캘리포니아주예요. 캘리포니아주 도들이 그렇게 주소가 나와요. 캘리포니아주 바로 옆에 있거든요. 제일 가까운 동네 미국으로부터. 근데 거기 하수도하고 수돗물 보급률을 만든다. 네, 이런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6-2번에 상수도 문제, 하수도 문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래서 수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쭉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이 물의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죠? 저기 하늘에 올라가서 이용우석을 딱 내려다보면 지구가 파랗잖아요. 파란 게 물 때문에 파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의 대부분이 뭐죠? 바닷물이죠. 염분이 강한 바닷물이에요. 그 비율이 몇 프로냐면은 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을 수 있거나 인간이 쓸 수 있는 담수라고 얘기하는 거, 바닷물이 아니고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3%도 실제로 이렇게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있는 거는 1.5% 수준이고 나머지는 또 빙하라든지 저 땅속에 있는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물의 문제는 수자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문제예요. 이 물이 우주 쭉 순환하는 과정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멀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분이라는 게, 우리가 먹는 물이라는 게.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한 반 이상은, 한 60% 이상은 다 증발이 다시 대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한 30% 정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강으로 가거나 또는 땅 밑으로 스미거나 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식물들이 자기가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환하면서 쓸 수 있는 담수를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에 있어서. 이 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댐을 만들어서 농업용, 예전에는 이제 댐을 만들어서 농업용도 많이 쓰고 담수의 물 중에 한 80%가 다 여러분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 농업용 축산업과 다 들어가요. 전체 담수량의 80%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식물을 키우거나 동물을 키우는 데 들어갑니다. 그 위에 나머지 20%를 가지고 에너지 생산하는 수력 발전도 하고 원자력에 들어가는 물도 쓰고 제조업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나라도 2017년도에 2019년도에 물관리 일원화와 물관리 기본법을 만들어서 이제 물관리 전체에 대한 것을 한 부서에서 이제 환경부가 담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 및 유형 물관리 계획을 2021년부터 이제 세운 거예요. 이 두 개의 계획이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지면서 물관리가 이제 일원화되고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어떤 거는 수력 발전, 화력 발전하는 건 산자부가 하고 막 다 이게 뿔뿔이 했던 걸 이제 일어나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보시면은 물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 전체에 총량이 있는데 그 물을 내가 끌어다 쓸 수 있는 양이 충분히 가능한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끌어오기 많이 힘들다 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높은 게 어디냐면 농업 쪽이에요. 농업 쪽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농업 쪽에 물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고 이거 끌어오기 힘들고 막 하니까 물의 효율성도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입각미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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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정도 되는 거죠. 1톤 정도의 물을 이걸 써서 생산하는 효율이 어느 정도냐? 농업은 1달러 수준밖에 안 돼요. 1톤의 물 갖고 1달러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공업 쪽에서는 한 100배 정도 돼요. 제조업은 한 150배 정도의 이익을 봐요. 물 1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농업 쪽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담수의 80%를 농업용에서 다 쓰고 있는데 이 물조차도 굉장히 지금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효율도 엄청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물의 전쟁인 거죠. 담수의 전쟁. 그래서 영국의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상수라는 얘기예요. 가상의 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조업에서도 담수에 대한 물을 한 20% 정도 쓰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농업에서는 80%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쪽에 되게 맛있고 비싼 거고 이런 뭐죠? 이렇게 반쪽에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모르세요? 제일 물을 많이 먹는 과일이거든요. 좋아하는 거 아세요? 뭐 어려워서 그런 거 못 먹었을 거고. 그거 아세요? 이렇게 벗겨서 먹는 거. 아보카도. 그게 물을 가장 많이 먹는 식물이라도 그거를 이 환경 운동하는 분들은 그거 절대로 먹지 말잖아요. 이거는 완전 이거는 땅칼처럼 이거는 다 흡수하는 거다. 그래서 제3세 국가의 물을 다 없애버린다. 그걸 수출하기 위해서 더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보카도를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를 먹었어요. 이거는 아보카도에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먹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물을 먹는 거예요. 그 아보카도는 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통 가상수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 농업을 많이 들어온 나라는 물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고민을 하자. 여러분들 노트하고 이것도 만들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다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물의 문제를 우리가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의 면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8시인데요. 10분 정도만 이거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목표 농업의 얘기를 SDG로다가 이거 좀 정리해서 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농업 먹거리 중심으로 전 세계 생활함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근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도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각 국가가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학종 씨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 정도는? 동의 안 하시고 잘 사는 거예요, 정도. 그죠? 네? 이렇게 잘 사는다고 했어요. 배런가네. 제가 60년대 초반 출생을 했는데 진짜 배고프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고파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은 막 이 흑벽돌에 있는 흙을 막 파먹었던 기억도 있고요. 군대 가고는 너무 배고파서 식량 잡고 몇 명이 털러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영창 가기도 하고 뭐 일짓을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먹을 게 그냥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잘 살아진 거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저 여기서 이제 국가별로 사회 성취도가 어떤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가지고 환경하고 연계하는 도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영국의 리치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왼쪽에 인도 같은 나라 보세요. 왼쪽 밑에. 인도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굉장한 발전과 사회적 지표를 많이 획득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그 나라는 여전히 제조업이라도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있어서는 좀 더 부활을 좀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조업 같은 거를 하고 화석연료를 떼더라도 막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측에 중국 같은 나라 보세요. 중국의 나라는 사회적 지표도 여전히 중간 수준밖에 안 가 있는데 환경의 부활은 굉장히 끝에 가 있어요. 더 화석연료를 떼고 중국이 더 많은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더 이상 국가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됐다는 뜻을 얘기를 해요. 맨 우측에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환경의 수준과 사회 지표의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아, 지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넘어서 버렸어요. 14억 7천이라 그래요. 이제 중국이 14억 4천만이고 인도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국민 14억 7천 중에 정말 1년에 5톤 벌 갖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는 나라예요.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해요. 모디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2015년도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인도는 동의하고도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 이 사람들이 더 잘 살겠다는 개발 멸망을 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진국 너희들 갈 만큼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잘 살라고 열심히 일하고 화석연료 떼가면서 좀 돈 벌려고 하고 고기 좀 먹어보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할 때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뭐 이런 고민들을 했지만 여전히 나라마다의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쪽에 보시면은 지구 인구 추이가 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쯤에 전 세계 인구가 30억 명밖에 안 됐대요. 나는 그때 많을 줄 알았거든요. 막 우리 옆집에 막 7명씩 낳고 9명씩 낳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당시 인구 30억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점점 늘어나서 2021년도에 70억 명 돌파하더니 2050년대엔 100억 가까이 될 거고 2100년도에는 110억이 넘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인구는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인구를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구의 적정 인구가 도대체 얼마냐 이 고민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제가 태어날 때쯤 정도 인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옆집에 9명씩 낳은 것처럼 막 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요 인구를 그래도 지금 현재 인구를 수준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엔은 출산율을 2.1명으로 맞춰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3명 수준으로다가 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0.7명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증가폭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적정인구 30명을 맞춰서 살려면은 프랑스 사람 정도 수준 맞춰서 살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다 어떻게 다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만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한번 지켜보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전체 사회적 이 환경 속에서 농업만 딱 띄워놓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먹거리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측에 보시면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30%예요. 그건 뭐냐면은 밭에서 생산을 해갖고 우리 통곡시장 앞에까지 가갖고 여러분들 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때까지 버려지는 농산물이 30%예요. 왜? 그거를 밭에서 여러분들이 안 좋아한다고 퍼런 배추 잎사고 다 따버리고 무 잎사고는 안 먹는다고 무만 그냥 가져가게 되고 이게 다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해서 맺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버려지는 거. 특히 이제 제3세계나 어려운 나라들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나라들은 여러분들 베트남이나 지금도 태국 같은데 또는 동남아시아 가시면은 그냥 고기 자판에 걸어놓고 팔잖아요. 그냥 상추 그냥 이런 거 냉장 창고 없이 그냥 팔고 있잖아요. 그거 하루 지나면 먹겠어요? 그래서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과 저장의 시설이 없는 나라들은 거의 30%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요리를 해서 왼쪽에 보시면은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또 버려지는 게 또 30%예요. 음식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1인당 한 사람당 285g씩을 음식물을 버리신 거예요. 평균이 285g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버리는 게 30%.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몬산토라는 아주 더러운 다국적 기업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엘에 팔렸어요. 그래서 몬산토 바이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악덕 기업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하면은 지구 인구가 확 늘어나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버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13,000 기하 인구는 11%의 파란뭉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농업이 처해 있는 이 문제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확인을 해보니 야 이거는 먹거리의 문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상대로 생산을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문제구나 이제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는 한 나라 내에서 쌀이 좀 부족하면은 춘공기 때 뭐 감자도 좀 먹고 구황작물 먹으면서 특이특이 번지게 살았는데 전 세계에 이제 기아가 발생하고 전 세계에 식량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왜 전쟁 났는데 우리나라가 왜 밀가루값이 폭등을 하고 모든 가공식품 자료가 왜 다 폭등을 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 먹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왜 생기게 되냐? 예전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푸드 시스템 문제가 뭔가 뭐 이런 내용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10년 전에 이랬는데 1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과파동도 얘기 들었었고 지난 총선 때인가요? 지난 총선 때 대파 얘기도 지난 대선 때죠. 대파 얘기도 들어봤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수출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전 세계 곡물가를 다 폭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스템 문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일단은 생명을 위협하는 불안정한 식량의 문제다. 이게 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식량, 먹거리의 문제가 불안정해요. 지금 우리가 너무 풍족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먹거리 문제가 분명히 발생돼요. 저는 그거를 2004년도에 쿠바를 가서 봤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쿠바를 농업연수를 갔다 왔는데 쿠바가 소련이 붕괴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들어왔던 동구권으로 들어왔던 모든 물자가 다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쿠바라는 나라는 그 중남미에서도 가장 기계화가 잘 돼 있는 플랜트 농업을 하는 나라였는데 기름이 없어져 버리고 화학농약 비료가 없어지니까 다 사람 신용이에요. 비료 문제는 지렁이를 키워갖고 지렁이 똥으로다고 해결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20년을 계속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화석연료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까? 먹거리의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수송의 문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 2번을 얘기할 때 식량 안보 문제를 키워드로 얘기했던 거는 그 문제거든요. 우리 전 지구의 식량 안보 문제, 각 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를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 탐욕의 문제예요. GMO라고 얘기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전자 변형 동물, 식물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적어가겠습니다. 여기 상품이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여기 보셨죠? 인간의 탐욕 GMO. 그래서 텃밭에 여러분들이 많이 심는 게 뭐죠? 고추, 그 다음에 상추, 뭐 이런 거 심죠. 근데 고추를 심으면 왜 지질 때 되죠? 쓰러질까봐 되죠. 근데 예전에 고추가 쓰러졌을까요? 고추는 원래 단년생 작물, 1년 작물이 아니라 온도만 맞춰주면 나무처럼 크는 거거든요. 고추는. 그래서 걔는 쓰러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요만한 가지에다가 이딴만한 고추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형을 시킨 거예요. 열만큼 커지게.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밀을 공급하고 그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콩을, 옥수수를 많이 심는 농장을 가보시면은 농사가 너무 좋았어요. 파란 폭이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제일 농사짓기 힘든 게 잡초 제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텃밭 하다가 지금쯤 되면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하다가 지금 안 가요. 가을까지 안 가. 내년 다시 또 해요. 저같이 텃밭 운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자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 없을까? 그게 바로 이 유전자 조작의 변형 농산물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표시하겠다, 이제 소비자가 선택해서 먹어라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지 나쁜지 아직 결론난 건 없어요. 과학자들 입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농산물이 끼리치기 하는 사람들이 안 먹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는데 거의 옥수수는 99%, 네? 그 다음에 콩도 99%. 여러분들이 먹는 식용유 다 무조건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산하겠어요? 막 옥수수 심어놓고 콩 심어놨는데 얼마나 풀이 많이 나겠어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기술자가 어떤 발견을 한 거죠. 이 농약 만드는 거 발견했는데 유난히 어떤 곳에 그 보였던 뭐 어떤 물질이 거기에는 잎사귀가 넓적한 살아 있고 잎사귀가 삐죽한 식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식물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콩같이 광역식물들은 사는데 발행이 같은 삐죽한 풀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낸 게 콩밭에는 이 농약을 뿌리면 콩은 사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이 콩에다가 유전자 속에 이 농약 성분이 들어가도 너는 죽지 마 이거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초제를 뿌렸는데 콩만 사는 거예요. 다 죽고. 어떤 곳은 이 제초제를 뿌리면 옥수수를 변형시켜서 옥수수만 살고 모든 잡초는 다 죽어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지 농사 짓기도 편하고 여러분들이 싸게 햄버거를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손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햄버거 비싸겠어요. 그런 나라, 그런 곡물, 국제 곡물 메이저 그룹이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5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전 세계 농산물 중에 곡물의 75%를 이 회사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이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곡물 수입되는 거의 대부분은 카딘. 이 회사가 우리나라 수입 물량의 한 35%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카딘이 너무 안 들어오는데 35% 못 들어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국제 곡물 메이저 그룹들에 의해서 전 세계의 농산물 시장들이 장악이 되고 있어요. 생산하는 것부터 유통, 소비 모든 과정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만드는 과정까지 똑같아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제 퀴즈를 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별별 농산물들이 많이 생기고 아까 별의별 동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돼지는 뒷다리가 맛있으면 뒷다리는 커다란 돼지를 내줄 수도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소부가 아시죠? 이소부가의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외쳤죠?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거 도망가야 되나?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막 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낙타에 그래서 예? 낙타에 원래 조상이 누구 있어요? 누가 늑대라고 했어요? 어떤 분이 늑대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늑대가 나타났대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진짜. 일어나보세요. 이거 올라가세요. 아무거나.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서구하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하면은 늑대가 나타를 나요. 네? 어떻게 아셨을까? 제가 이 얘기를 10월에서 한 번 하고 여기서 처음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인간에게는 편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여기 동네에서 조금씩 하면 우리가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익이 창출돼야 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대규모로 농사져야 되고 대규모 농사 지려면은 화학약품과 화학비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글로벌 푸드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자? 한 게 이제 로컬 푸드라도 해보자 한 게 이제 로컬 푸드 운동을 한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게 런던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 글로벌 푸드 시스템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수급 체계를 만들어 보자 얘기를 한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고베 지진이 1995년도에 났어요. 고베 지진이 났을 때 고베에 살던 시민들이 모든 게 다 끊겼어요. 여러분들 그때 사진 얼핏 생각해 보시면 고속도로가 꺾이고 철도 다 끊기고 그 고베 시내로 들어가는 모든 육상 도로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 다음날 그분들이 뭘 먹고 살았냐? 바로 고베 주변에 있는 동네에서 리아카 끌고 자전거 끌고서 그 식품들을 다 공급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 10년 후에 일본이 2004년도에 식유추진법이라는 걸 내요. 그걸 하면서 지산시소 운동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로컬푸드 얘기하고 뭐 신토부리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지산시소 운동이라서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 이것이 법적으로 2004년부터 시작돼요. 그 원조가 아까 얘기드렸던 고베 지진입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쿠바 같은 경우 1990년도 후반에 소련이 멸망하면서 모든 자원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내에서 모든 걸 수급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스페인 그 침략 시기 때 가졌었던 모든 건물들, 이 건물들이 관공서도 있고 기념관도 있고 이 관공서 바닥에 있는 대리석, 아스팔트 다 뜯어내고 거기에 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농산물을 키우고 식민지 시대 때 건물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하에다가 물을 가둬서 민물고기 생산을 하고 그래서 국가가 60가지 정도 되는 국민들 먹여 살리는 프로젝트 사업을 해요. 제가 동부에서 이 원조가 끊기고 한 10년에 갔었는데 그게 굉장히 활발하게만 진행될 때였는데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고 얘기하고 아바나 시내에 있는 100만 명에 가까운 이 시민들이 아바나 시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약 60%를 자급자족을 해요. 40% 쌀 같은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화석연료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부분이 거기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번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유엔이 왜 이렇게 정했다. 기아를 중심시키고 식량부 확보하고 영양제 개선을 하고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해 나가자.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고 생애 주기별로 깐난하게 산모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시는 노인분들 끝까지 생애 주기별로 먹거리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대기업에 생산되는 것보다는 소농이라든지 여성농민들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으니 그 사람들에게 생산에 많은 권한을 주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서 2-1번부터 5번까지의 세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목표는 다 연계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보지 말고 우리가 통합적 사고를 하자, 연계된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목표가 보더라도 빈곤의 문제가 있으면 먹을 문제는 당연히 없는 거죠.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 먹거리는 당연히 남자들이 우선적으로 먹고 여자들이 못 먹게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아버님이 그런 거 안 겪어보셨나요? 여성분들? 그죠? 계란도 안 주고 남자 형제들만 밑에다 기차 깔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안 줬다고 이래고 막 여성들은 그런 문제는 먹거리에서 12번의 문제는 그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또는 안전한 소비, 생산과 소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농어의 문제가 여전히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얘기도 있다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간접적인 요인들도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다. 어떻든 저는 마지막 드렸던 말씀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짧게라도 누군가에게 얘기하기 위한 모델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료하시고 나면 지금도 여전히 딴 데 가서 여러분들의 주특기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 한 분, 두 분만이라도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강사들이 좀 양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그 전달할 물건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기 전에 약간 질문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50원짜리 별로 갖고 계신 분 없어요? 5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벼알이 몇 개나 됩니다. 한 번 될 겁니다. 50개. 네? 50개. 자, 다시 한번. 50개. 아닙니다. 20개.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120개. 아닙니다. 100개. 조금만 더 작게. 70개. 70개. 20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25. 조금 더. 75개. 27. 맞습니다. 28개. 자, 뭐 선물 하나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맞아. 뭐 조금 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되게 수학적인 문제고요. 근데 더 어려운 문제 하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누가 대답해? 네, 지금 저분 저기 맞으신 분. 네, 네. 왜 아프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쌀을 받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어렵죠. 0.02g이랍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먹는 밥은 300g이라고 해요. 자, 수학 문제입니다. 300g 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쌀 한 톨이 몇 개나 있어야 될까요? 몇 톨이 안 있어야 될까요? 6,000개. 1000개 넘는데요. 네. 조금 더 많이 쓰세요. 많이 써보세요. 더. 누가 15,000개보다 약간 낮게. 13,000. 손을 드세요, 손을. 13,000. 그 다음에. 14,000. 14,500. 조금 더 내려야 돼요. 13,200. 만 12,000. 13,000. 12,000이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13,705알이라고 합니다. 이게 많죠? 쌀 한번 주시고요. 제가 아까 여기 회장님 강의하실 때 노래 하나를 계속 가사를 찾아봤어요. 홍순간이라는 분이 이제 만든 노래 중에 하나가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쌀 한 톨의 무게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람, 천둥, 비, 햇살, 외로운 별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농부의 새벽이 스며 있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멋있죠?
그 다음에 사랑폭의 무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시적인데요. 생명의 무게고, 농구의 무게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이고, 마지막으로 평화의 무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DGs 2번 목표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잠깐 정리를 좀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요. SDG 17개 목표 중에 사회 주로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수치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SDG 목표와 사회 수치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저희가 마음이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이기도 한데 문제는 20등 안에 못 들어가요. OECD 국가와 대비하면 모든 수치에서 꼴등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최고 높고요.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도 40%나 최고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곡물자금률은 2022년도 기준인데 조금씩 변동은 있어요. 근데 현재 19.5% 대단히 낮죠. 그래서 유럽이나 아니면 선진국들은 100%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나중에 아실 거예요. 식량 문제가 식량 안보 문제라든지 식량 주권 문제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거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대 수명도 되게 평균보다 높긴 해요. 저희가. 근데 전반적으로 자살률은 되게 높다. 이제 SDGs 3번 목표하고 연결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은 대부분 많이 이수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대학교 교육받는 사람은. 근데 아쉬운 게 또 하나 있죠. 사교육 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지금 대학 보내느라고 온갖 돈을 벌어서 다 거기에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교육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별 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습니다. 격차가 가장 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비율은 19.4%.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수준에서 19.4%면 OECD 평균은 30%인데 좀 낮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 소비량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결국은 물 소비량이 OECD 국가 중에 높다라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물을 1인당 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플라스틱 사용률도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등등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율들과 SDG를 비교해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는 이런 지표를 빈곤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치를 가지고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특히 이제 농업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서 글로벌 푸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거에 대한 대응한 로컬 푸드라든지 지역사회의 어떤 농업을 살리는 일들 이런 것들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이제 그게 나왔어요. 미래사회를 위한 협약이 나왔는데요. 유엔 미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농업 관련한 대안을 좀 몇 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자 이런 식 결의가 있었어요. AI라든지 첨단 기술을 농업에 어떻게 잘 녹일 것인가 그걸 통해서 정밀한 재배 관리라든지 자동화된 이제 농업 작업장 시스템 만드는 거라든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는 늘 빛과 그늘이 있습니다. 스마트 농법, 또 AI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을 또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 특정한 부가 누군가에게 집중되는 영향도 있다라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지속가능 농업 실험과 관련해서 미래 사회를 위한 협약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친환경 문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 토양과 수자원을 보호해야 된다,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문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을 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하 문제라든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도 강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 부분 논쟁적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농업보험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은 사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자연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어떨 때는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시기는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농민들이 타격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이라는 부분들을 일정하게 재해 개념과 연결시켜서 잘 안 됐을 경우에 보험을 좀 적용해서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기본소득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뭐 여기서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런 식의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전반적인 새로운 논의들을 소개를 못 시켜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사회 관련한 SDGs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들이라든지 농업에 갖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던지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요. 저희가 또 사회를 보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9시 전에 다 끝내주니까. 그래서 오늘도 9시 전에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더 빨리 끝내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은영 교수님이 사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영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덕일 회장님의 강의가 사실은 저희가 추구했던 방법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보편적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표 중심적인, 그 다음에 목표와 세부 목표와 지표 중심적인 이야기들로 다 이제 강의를 잘 해주셨고요. 낮 하나면 덜덜덜 떤다. 이렇게 시작해서 늑대가 낙타를 낳았다. 역시 국문학과 출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하셨는데요. 또 워낙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 부분이에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라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1번이 빈곤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빈곤한가? 누가 빈곤한가? 어떤 것 때문에 빈곤한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또 다른 사회 영역들의 어떤 아까 얘기했던 보건 의료 분야 이런 것들, 교육의 기회, 또 일자리, 또 뭐 건강의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의료의 혜택이, 여기가 이제 빈곤 감수와 사회 안전망, 뭐 보장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가난해지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나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나 식량이나 이쪽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식량을 보조한다든지 특히나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의료 뭐라고 그러죠? 의료원? 뭐라고 그러죠? 지역의 병원. 지역 의료원이라고 그러나요? 의료원. 보건소나 의료원이 좀 더 좋은 뭐 치료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좋은 의사진들이나 아니면 좋은 수술이나 이런 어떤 의료기기나 장비들이 좀 확보가 되고 이렇게 해서 꼭 이 큰 좋은 뭐 병원에서 이 가난하신 분들이나 소외계층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는 이 공공의료를 좀 제대로 확대하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데 빈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 의료, 보건 이렇게 우리 이제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에 관해서는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농업을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스마트 농업.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추, 김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 농사를 저야 김장을 담든지 해서 먹을 텐데 이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폭염 때문에 배추 생산이 안 돼. 배추는 더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배추는 좀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극복을 해서 우리가 배추를 재배하고 김장까지 해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스마트 농업 관련된 기술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15번 몇 번이에요? 13, 14, 15, 13번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는 다 연결시킬 수 있는데 특히나 농업과 아주 연결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기후변화에 따른 빈곤도 가능하지만 이 기후변화와 이 농업 간의 이런 연관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후변화와 빈곤의 연계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3번이 건강, 이 보건, 의료 막 이런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말씀하셨던 이 정신적인 질환, 정신에 대한 어떤 그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계속 우울증, 불안, 또 아까 자살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많이 굉장히 더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특히나 중요한 게 지금 청소년의 정신적인 문제들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중독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이 물질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말씀하셨던 알코올이라든지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 행동적인 중독에 있어서는 뭐 게임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게임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도박 중독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청소년들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 청소년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독을 어떻게 좀 잘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해를 갖고서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은 일단은 교육의 대상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육자 그 다음에 교육의 방법의 도구들,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소외되면 안 됩니다. 교육에 있어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또는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소외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고등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선생님 오셨나 모르겠는데 평생교육이 세계 주기별로다가 평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평생교육 중에서도 특히나 직업과 관련된 어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격차가 가난을 만들어내고 교육에 대한 격차를 또 만들어내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어떤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 부분을 지금 사회에서는 기후변화 영향도 있지만 기술의 영향을 계속 고민해서 농업도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교육에 있어서의 뭐 리터러시 교육, 뭐 디지털 리터러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문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한 5년, 10년 후에 보면 참 살기 힘들겠다, 생존하기 힘들겠다. 왜? 디지털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격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 중에서도 특히나 디지털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평생에 걸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또 아까 농업과 디지털과 청년을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기에 스마트 농업이 들어가려면 청년의 일자리를 농업에서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만 계시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 성평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평등 중에서도 특히나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최우선으로다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과 생활이 양립되지 않으면 출생률이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삶이고 경쟁력일 수 있는 출생,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장에서의 성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면 특히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사회적인 참여도 하긴 하지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근데 제도적으로 이제 많이 마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뭐 가족 돌봄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평택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어떤 그 뭐죠?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의 직장 내 돌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대학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조직과 직장에서 아이들의 돌봄을 할 수 있는 직장 내 돌봄 같은 것도 마련이 되고 여성들이 특히나 직장 생활과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우리 또 제일 최연소 뭘 느꼈는지, 뭐가 중요한 것 같은지,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하나 해주실래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교육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대한민국이 의대 강국이라는 말이 좀 많아가지고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가고 싶어하는 데가 공대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의대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 만점자 제가 알기로 한 7명인가 8명 중에서 7명은 다 위외과를 가고 나머지 유일하게 1명이 의외과를 포기하고 카이스트를 갔는데 그것도 신기하게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막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게 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 발전에 제일 중요한 건 의대가 아니라 공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우리끼리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이상 교수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상 교수님 의대가 아니라 공대, 이것도 뭐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의대도 중요하고 공대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공대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부의 의미가 농사짓고 사는 삶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맺기,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것,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부분들은 다 부차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우리가 늘 짓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짓는다.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동사예요. 다른 나라에는 짓는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동사 중 짓는다는 한쪽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동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과 관계를 짓는 것, 밥을 짓는 것, 옷을 짓는 것, 다 생산적인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또 죄를 짓는 게 많아요. 법을 짓는 것. 이런 어떤 짓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들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우치는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의대 공대 문제와 관련해서 물론 과학기술도 중요하지만 인문사회도 중요한 거고 의대의 문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의대를 가는 게 사실은 뭐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성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영어 실력이 있고 뭐 수학을 잘해야 가는 것. 그리고 왜 의사 생활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술을 베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1등 사회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근본적인 시각부터 우리가 교정하지 않으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단순하게 의대가 먼저냐 공대가 먼저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잣대 기준 자체를 다시금 재구성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고개 숙이신 분. 예. 저는 우리 회장님한테 오늘 강의도 너무 잘 들었고요. 한 말씀 해주고 싶은데 저도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농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게 농사라는 게 사실은 엄청 부지런하게 해야 되고 또 파종 시기라든가 수확 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의 인구가 이제 노령화되고 또 이제 그 종사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국가적인 여러 이제 뭐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많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회장님 일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소회를 잠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잘 사는데. 그러니까 오늘부터 따지면은 어떨 때는 12시까지 술 먹으니까 술 먹고 잠은 정말 많이 자면 5시간이고 4시간,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4시간, 5시 정도에 일어나야지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뭐 금세 그러니까 아침밥을 안 먹고 그냥 일을 해요. 그래서 10시 반에서 11시까지만 일을 해요. 술은 절대로 안 먹어요, 그때. 죽으니까. 그러고 들어와서 밥 먹고, 뭐, 낮에 좀 이것 좀 할 수 있는 일 좀 집에서 하고, 회의 같은 거 많잖아요. 지속적으로 이제 회장이고, 뭐, 단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에 이제 회의 같은 거 다니고, 오늘처럼 감이 없는 날은 좀 일찍 들어가서 5시부터 한 8시까지 일을 하게 되죠. 그런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내에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죠. 저는 이 시간 끝나면은 뭐 먹고 안주는 뭐 먹을까 이게 너무 지금 기대가 돼요. 그러면 또 소화시키고 그래서 아침을 안 먹어도 저녁 때 든든하게 먹으니까 그냥 아침 안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아까 당뇨가 있다 그랬잖아요. 당뇨 저는 2001년도에 당뇨병 걸려갖고 당뇨 고혈압 무지하게 다니는데 농사 딱 짓기 시작하잖아요. 4월 달부터 짓기 시작하면은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약을 안 먹어도 그냥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의사도 이제 그 루틴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술을 적게 드세요 얘기도 안 해요. 술이라도 더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1년 내에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매일 회의 나오고 기름진 거 많이 먹고 또 일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당뇨 걸린 분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우리 또래. 어떤 분은 저처럼 살다가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처럼 따라하면 진짜 안 되거든요. 저처럼 하려면은 똑같이 저처럼 하루 종일 움직여야 돼요.
정말 땀을 아침에 그렇게 일하면은 장화 신고 일하는데요. 장화 안에 땀이 고여가지고요. 칙퍽칙퍽거릴 정도로 땀이 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고 회의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면 뭐 연예인도 아닌데 어떤 때는 샤워를 한 4번 시킵니다.